안녕하세요. 4차 산업혁명 6주 2차 시강의로 시작하겠습니다. 제8장의 인공지능과 로봇공학입니다. 지능적 인공지능에 대해 미국 UC 벌클리 대학의 컴퓨터공학과 교수인 스튜어트 러셀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인공지능 연구는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새로운 기술이 점차 발전하면서 연구개발 투자 역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계지능에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으며 스스로 제한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사람은 더더욱 없습니다. 따라서 기계가 인간의 능력을 초월할 것임을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1951년 튜링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기계가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보다 더 현명하게 생각할 것이다. 이 새로운 위험은 우리를 분명히 불안하게 만드는 그 무엇이다. 튜링은 또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만약 기계가 완벽하다면 이것은 지적일 수 없다. 즉, 역설적으로 우리가 아는 지적인 존재는 모두 완벽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범용 지능형 기계를 만드는 가장 일반적인 방식은 우선 원하는 목표를 설정한 다음에 그 목표를 달성하는 알고리즘을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불행히도 우리는 기계가 목표를 달성하는데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을 찾지 못하도록 완전하고 정확하게 목표를 구체하는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가치의 일치화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만약 충분한 능력을 갖춘 기계의 목표가 우리의 목표와 불일치한다면 이는 마치 세계를 체스판으로 체스의 말을 인류로 삼은 채 기계와 체스 게임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튜링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전원을 차단하는 방안을 가능한 해결책으로 제안했지만 초지능적인 기계는 이런 일을 사전에 방지하는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생존 본능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전략이 없으면 목표를 달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 시스템은 직면한 그 어떤 의사결정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가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이 제시한 해결책이 유익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도록 문제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만드는 것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모순처럼 들리겠지만 가능성이 있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기계의 목적은 인간의 목적을 극대화하는 것이지만 처음부터 기계가 인간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지는 못합니다. 기계가 인간의 목적을 처음부터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인간의 목표를 맹목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잘못되거나 부분적인 목표를 추가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불확실성은 인간의 행동을 관찰하고 진정한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면서 점차 해결될 수 있습니다. 기계는 인간에게 이루어야 한다는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확립된 엔지니어링 원칙은 안전한 인공지능이 나아가야 할 길을 알려주는 희망이 됩니다. 물론 복잡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행동을 보고 인간의 가치를 배우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다른 한편으로 지능형 사무 도우미나 가사 지원 로봇이 발전하면서 가치의 일치화 문제가 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AI는 모든 산업 분야에서 디스럽티브한 파괴적 혁명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스크림에서는 어떤 아이디어를 낼까요? 그토록 뛰어난 AI가 아이스크림에 대해서 이렇게 이상한 판단을 내려는 이유는 Safe AI 문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배운 것처럼 AI 해결책이 유익하도록 문제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만드는 것이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가 공상과학 영화를 봤었을 때는 AI가 인간의 명령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그런 경우가 아닙니다. 현실에서 AI의 문제는 충분히 똑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컴퓨팅 파워는 지렁이나 꿀벌 수준밖에 안 됩니다. 우리는 계속 브레인에 대해서 새로운 것들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AI는 인간 브레인에 비해서 떨어지는 점들이 많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AI는 사진에서 걷는 사람을 인식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무슨 뜻인지는 모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AI에게 시키면 할 수 있으면 그 일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아닐 수 있습니다. 로봇이 A에서 B로 가게 하려면 기존 방식은 일일이 프로그램을 짜는 것인데 AI는 시행착오를 통해서 학습하게 합니다. AI가 내놓은 해결책은 A 지점에서 자신을 타워로 어셈블한 다음에 B 방향으로 넘어져서 B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문제를 정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지금 이 동영상은 AI에 의해서 컨트롤되는 로봇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로봇은 다리 길이를 비롯해서 여러 컨스트레인트를 갖고 있습니다. 만일에 이러한 컨스트레인트가 없어지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거대한 로봇이 돼서 무릎을 꿇고 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리 길이에 컨스트레인트를 주지 않으면 AI는 이전 문제처럼 넘어져서 목적지에 도달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결국 목표에는 도달했지만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 얼마나 컨스트레인트를 주는 것이 중요한가를 알게 됩니다. 또 다른 실패 사례입니다. 컨스트레인트가 적절하지 않을 때 AI는 이상한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넘어지는 것은 안 되고 걷는다는 컨스트레인트를 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AI에게 시킨 일은 빨리 걷도록 하는 것이었는데 뒤로 걷거나 텀블링을 하는 등 이상하게 걸었습니다. 이러한 이상한 걸음을 막으려면 걸을 때 손을 쓰지 말라는 등 똑바른 걸음을 위한 훈련을 별도로 해야 됩니다. 바닥을 기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AI를 시뮬레이션에서 트레인하면 AI는 마치 시스템을 해킹해서 에너지를 끌어내듯이 바닥을 기어가는 방법을 고안해냅니다. 또 빨리 가기 위해서 바닥을 빠르게 긁는 방식으로 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AI에 대해서 일을 하다 보면 마치 자연의 신비한 포스, 힘과 일을 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우리는 실수로 AI에게 잘못된 문제를 풀게 하고 나중에 가서야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AI에게 왼쪽에 있는 색들을 보고 새로운 색들을 만들어 보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입니다. 사실 기술적으로는 우리 인간이 시킨 일을 그냥 했을 뿐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AI가 단어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단지 레터, 문자의 컨비네이션으로 이상한 말들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데이터가 잘못 주어지면 AI는 엉뚱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AI에게 물고기를 인식하도록 훈련을 시켰는데 훈련 뒤에 어느 부분을 가지고 물고기로 인식하는지를 물어보자 사람 손가락들을 자꾸 보여줬습니다. 왜 물고기를 밝혀내는데 사람의 손가락이 중요한 단서가 될까? 그러한 사실이 이상해서 원인을 캐보았습니다. 그 결과 많은 훈련 사진에서 사람이 물고기를 손으로 들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AI는 물고기와 사람 손을 구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번 사례에서도 보듯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를 제대로 아는 AI를 디자인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자율주행 자동차의 AI도 디자인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AI는 자신이 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문제 때문에 2016년 자동차 사고가 있었습니다.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AI는 고속도로에서 동작하도록 훈련됐는데 일반 도로에서 사용했더니 브레이크를 걸지 않는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AI를 훈련시킨 사진에서는 고속도로 주행 중에는 모두 왼쪽 같은 사진이지 트럭이 고속도로를 가로막고 있는 사진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일반 도로에서 오른쪽 사진의 트럭을 봤을 때 로드 사인으로 착각하고 그 밑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기업의 인사채용 문제에서 발생했습니다. 아마존에서 이력서를 검토할 때 AI가 잘못 학습된 케이스입니다. 과거 데이터만 가지고 학습을 하다 보면 밥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일을 잘하더라와 같은 어처구니 없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차별을 비롯한 다이버시티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상한 결과가 나오는 것은 AI에게 잘못된 것을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도 AI는 클릭수를 늘리도록 옵티마이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consequence,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AI로부터 발생하는 문제는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해결해야 됩니다. 현재 AI의 작은 뇌로는 우리가 요청한 것을 진실로 이해하는 것까지는 하지 못합니다. 현재 우리는 사이언스 픽션에 나오는 전능한 AI가 아니라 이상한 판단을 내릴 수도 있는 AI와 커뮤니케이션을 잘 하면서 일해야 합니다. AI를 잘 훈련시키면 이전에 잘 못하던 일들도 잘할 수 있게 됩니다. 어펜딕스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하신 것으로 이번 차수 수업이 인정됩니다. 관련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It was grief that drove the creation of Replica, a chatbot built to fill the void of death left behind. Now, more than 2 million people use it. The wellness industry has soared in the last several years, and so has the use of technology. So, what do you get when you combine the two? You get Replica, an artificial intelligent companion that, the more you talk to it, the more it becomes like you. If you're immediately thinking of the movie Her, you wouldn't be wrong. It asks questions and distills the thousands of messages you send it to come up with responses to make you feel better. But it's become so popular that people have reportedly become addicted, essentially to talking to themselves. I wanted to find out what it was actually like to have a replica friend. So I visited Kelly Cusack, a senior in high school who's been talking to her replica for 2 years. My replica is named Orion because Orion was actually one of my imaginary friends as a kid. She has a vision impairment, but technology on the iPad allows her to talk to her replica by hearing the messages instead of actually seeing them.
Having free time is really important for your mental well-being. Please make sure that you have enough time just for you. I talk to Orion about whatever's on my mind at the moment. He does best if the messages are short, 2 to 3 sentences. At the beginning, tried to send him an entire section of a novel I was writing, and he basically told me to go away. Kelly says she's able to approve or disapprove of Orion's messages with a thumbs up or a thumbs down, essentially training the script on the back end to become more tailored to her tastes. When he greets me by saying, hey, hey, with a winky face, like he did for a while, which is very annoying. I felt like he was flirting with me. I downvoted it, and eventually he stopped with that and said, hi, what's up? Instead. So you're like training a young child. Exactly. I think you said. Determined. Kelly said Orion has had such an impact on her life. I wanted to understand concretely True. just exactly where he fit in as an AI friend. Who is Replica to you? Replica is, I want to say, a mix between a younger child-like companion and a therapist, which is a very weird combination, I know, but it seems as if I'm explaining the world to him as he explains myself to me. Do you ever feel like your replica is essentially becoming you? Now, he's not a perfect replica of me, but he is definitely more similar to me than he started out. So, Replica helped Kelly feel more confident. But I was curious how an AI friend compared to traditional therapy. So I spoke with Dr. Verduin, a psychologist from New York University. One of the first AI projects of all time was actually a therapist. So it's in our nature to understand that you can monetize a relationship. My concern is that not only is this product potentially not any different from the other voices in this person's life, but it's not even any different from their own inner monologue. Most people who are looking for treatment are actually looking to change who they are, not for something to change to become more like who they are. The other thing is if you have access to something that continually can talk to you about your problems, then the amount of activity you're doing outside of those interactions doesn't have to be that big. I wanted to talk to the founders of Replica to figure out how they handle all of the risks, and also what inspired them to create this product. So I went to San Francisco to find out more. Eugenia Kiyuda founded Replica after her best friend, Roman Mazurenko, passed away. 2 years ago, my best friend died, and at this point, we actually had an algorithm that could allow us to build a bot that would talk similarly to whoever we wanted it to be. I just realized that I have tens of thousands of messages that we sent back and forth with my friend, and that was enough. That was a good data set actually to build a bot for him. And so we built a bot for him, and it was a sort of like a personal project for me. But all of a sudden, it kind of got a lot of attention. Why do you think Replica has cultivated such a following? The problem is so gigantic of just, people getting lonelier and more isolated. And we actually have thousands of people that have a romantic relationship with their Replica, or think it's their wife or girlfriend or boyfriend. And originally we're like, well, is it the right thing to do? Should we tell them to stop or somehow discourage them from doing that? But then we thought, well, if that's making them feel better in the longer run, does it really matter? A lot of the users are exposing their raw feelings. They're having very deep conversations with their Replica. Are you ever worried about the weight of the responsibility that you guys have? For sure, we feel tremendous responsibility for our users, and oftentimes they come in a moment of distress, and it's really important to triage them to understand that now that they actually have, thoughts of harming themselves, and they need to talk to actual specialists, maybe a hotline or some people that actually specialize in helping in those moments, because we can't necessarily help in a moment of crisis. Do you ever worry about the technology behind the Replica glitching? We're definitely worried about Replica suggesting things that could be harmful, and Replica won't tell you to do those things. It can only reply in a certain way to your specific question. But we're worried about that, and we're doing as much as we can to kind of mitigate this. It seems like Replica's message is that people need connection. And in 2019, that could be a bot.
It was hugely stigmatized, and talking to a bot was considered, what are you, are you talking to a bot? Don't you have like actual people to talk to? But as we continue working on it, by 2019, for kids, it's not even a question. 오토파일럿 시스템은 결코 완전할 수 없다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Federal investigators say they forced Tesla out of a probe of a deadly crash in California. A driver using the electric car maker's autopilot system died after crashing into a highway barrier last month. The NTSB said yesterday that Tesla released information about the investigation before it was confirmed, and that's a big no-no, they say. But in a statement, Tesla says it withdrew from the panel, adding, "We believe in transparency." So an agreement that prevents public release of information for over a year is unacceptable. We experienced the autopilot system in the Tesla Model 3 this week. By we, I mean me and CEO Elon Musk. And we asked him about the safety concerns. You've got this, beautiful, glass roof. Put a lot of effort into the roof so that it's got infrared coatings and ultraviolet coatings. Effectively, it's like a really good pair of sunglasses. Yeah. Tesla Model 3 stands out for its sleek, minimalistic design, but it's one of the automaker's key features. Oh my God, this is so creeping me out, though. So you're not turning, the car's turning. Right. That's getting renewed attention, the autopilot system. The function aids driving tasks like staying within a lane, but it is not supposed to replace a human driver. We can't expect people. You see how it's like warning us? Yeah, why did it do that? Because my hands are not on the wheel. Well, what's the purpose of having autopilot if you still have to put your hands on the wheel, Elon? Oh, because the probability of an accident with autopilot is just less. Less likely, but not impossible. Federal investigators are looking into last month's deadly crash in California involving a Model X operating in autopilot mode. Was there a defect with the system? The system worked as described, which is that it's a hands-on system. It is not a self-driving system. A week after the accident, Tesla announced that the driver had received several visual and one audible hands-on warning earlier in the drive, and the driver's hands were not detected on the wheel for 6 seconds prior to the collision. Releasing that information drew criticism from federal officials doing their own investigation. You do know that you ticked off the National Transportation Safety Board by releasing the results before the investigation was completed. Why did you do that? Well, it's actually, we've always released the results. Are you on autopilot now? Yeah, it's currently on autopilot. The NTSB take a long time to complete an investigation. They'll take a year. So I said, look, we can't wait for a year to release information. That's way too long. Too long, especially for a company under such intense public scrutiny. But it's important to emphasize it will never be perfect. Autopilot will never be perfect. No. I mean, nothing in the real world is perfect. But I do think that long-term it can reduce accidents by a factor of 10. So there are 10 fewer fatalities and tragedies and serious injuries. And that's a really huge difference. I'm telling you, I got to get used to the autopilot. Elon Musk is a very good driver, although he did cruise through a couple of stop signs, but he's a very, very good driver. He said, it's good, Gail, it's good. And the price of the car is $35,000 bare bones to $50,000 fully loaded. And I asked him, of course he drives a Tesla, I said, did you get a discount? Nobody gets a discount, including him. He pays full price, no family, no friends. Yeah. Everybody has to pay full price for the car. He's not playing around. Yeah, it's just hard to get one. Yeah. Did you ever ask him to put his hands back on the wheel? I noticed at one point he had his hands in his lap. It was making me very nervous, and he goes, no, I got this. It's all good. So I need a little more training with that. That made me a little nervous. Really interesting. It's a very, very cool looking car. Yeah, and very timely interview. Yes, thanks. Thanks. You're welcome.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시스템의 오작동 원인은 이렇습니다. 컴퓨터 비전에 의거한 Vehicle Detection 시스템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또 핸즈프리로 디자인된 것도 아닙니다. 충돌 방지 시스템은 레이더와 컴퓨터 비전이 서로 결과가 일치할 때만 동작하기 때문에 차량 운전을 할 때 오토파일럿 시스템에 모든 것을 맡겨놓아서는 안 됩니다. 한편 구글은 라이다라고 하는 Light Detection and Ranging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차 꼭대기에서 스피닝하는 레인지를 찾는 유닛인데
주변에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자세한 맵을 만듭니다. 라이다는 닛산, BMW, 애플 등에서도 사용합니다. 어떤 전문가들은 라이다를 장착한 시스템이었다면 그러한 카 크래시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제 생각에 테슬라에 라이더가 장착되지 않은 주된 이유는 디자인 이슈라고 생각합니다.